문재인이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의문이 들 정도의 액션이 오늘 나왔습니다. 단순히 친중 친러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중종러가 아닌가, 종북하듯이 종중종러가 아닌가. 미국의 유엔 전략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편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유엔 안, 거기에다가 공조한다는 비슷한, 노골적으로 딱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한다 이건 아닌데 그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그런 발언을 오늘 스웨덴 총리가 온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청와대 간부들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스웨덴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은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 공간이 만들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어떠냐면은 제가 문재인 발언이 전문에서 그 부분을 따왔습니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이게 지금 누가 주장하는 거죠?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입니다.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 항로가 연결되어 태평양과 북극 해로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이고, 이거 참 문재인 경제, 나라를 말아먹는 경제, 평화 경제가 나라를 다 말아먹었는데도 아직도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 스웨덴은요, 이런 식으로 증명한 게 아닙니다. 스웨덴은 그 조그만 나라가 자주국방이 얼마나 센 나라인지 모릅니다. 스웨덴은 구소련 시절에 소련하고도 싸우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스웨덴을 두고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은 왜 문재인이 중국과 러시아 안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이 뉘앙스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유엔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 그러죠.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한 상태. 거기서 북한이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정해놓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이것인 대륙간 탄도탄, 즉 ICBM 도발을 구체화하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 목적은 다 아시죠? 유엔 안보리 소집은 북한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 지금 현재의 대북 제재보다 더 나아가는 것, 추가 대북 제재라는 직접 타격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통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자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정면 충돌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 영상을 올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의 김정은이를 그냥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2단계 무역 협상을 위해서 김정은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러시아 푸틴은 푸틴대로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더군다나 국제유가는 오를 생각을 안 합니다. 국제유가 안 오르는 건 뻔하죠. 미국이 100년 동안 쓸 에너지를 다 확보해버렸는데, 셰일석유나 셰일가스, 이게 그냥 적당히 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국이 100년 동안 펑펑펑 써도 남을 만큼 무궁무진한 에너지 자원이 개발돼 버렸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유가는 안 오르지. 러시아는 기름 장사하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똑같은 나라예요. 무기가 좀 많다 뿐이지 기름 장사 국가입니다. 이런 기름 장사 국가가 유가가 안 오르죠. 그러다가 미국과 서방에서 대러시아 제재는 쪼여오죠. 하니까 그 탈출구로 북한의 김정은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자 미국은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 일부라도. 뭐냐? 여기 딱 1번이 뭐냐?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 이걸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자. 지금 오늘 문재인이 한 발언과 똑같은 발언입니다. 한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발언.
그러면 오늘 문재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UN 제출안을 공개 지지를 천명한 겁니다. 기타 2번 3번도 문재인이 평상시 주장하던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미국을 이제 적으로 돌리는 겁니까?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중국과 러시아랑 편먹겠다는 겁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문재인 편들어준대요.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이 편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편을 들면 들었지 문재인 편은 안 듭니다. 우리나라 영해에 러시아의 군용기, 중국의 군용기가 마구잡이를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잖아요.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한국의 핵 공갈도 쳤습니다. 그렇게 적국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문재인 편들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레버리지 지렛대 활용을 위해서 김정은이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이게 고장이 나거나 안 돌아가거나 이래 되면 큰일이거든요. 문재인이 미국의 유엔 전략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안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안보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추미애 검증자료 모으느라고 바쁜데 정세균이 또 국무총리가 된다고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지구촌 망신입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이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입니다. 대통령 1, 국회의장 2, 대법원장 3 이런 순서입니다. 그것도 의전 편의상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동격입니다. 이 동격의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를 시키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문재인은 정세균을 앞에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 숨고 싶겠죠. 지금 문재인은 검찰에 쫓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딘가로 좀 도피를 해야 되는데 좀 피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직 국회의장을 데려다 놓으면 그걸로 이목이 다 쏠릴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동격서입니다. 성을 공략할 때 동쪽에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목이나 방을 전적이 전부 동쪽으로 몰리겠죠. 그때 서쪽으로 타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세균입니다. 국회는 상권 분립과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 수호를 위해서 정세균을 여야 합의로 비토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은 오늘 민주당 의총회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런 정세균에 대해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정세균이 포스코 건설 사업 매각 당시 압력을 행사했다, 권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모두에서 패소했습니다. 개망신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장 출신이라서 안 된다, 그것도 있지만 이런 참 치사하고 야비한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 건설 송도 사옥, 송도에 포스코 건설 사옥이 있습니다. 그거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부장판사는 박재영입니다. 여기서 18일 오늘이죠. 오늘 정세균 후보자가 시사전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초 시사저널은 정세균 후보자가 2014년 포스코 건설의 송도 사옥 매각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송도 사옥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 박모 씨가 높은 가격으로 사옥을 매각하기 위해서 정치권 곳곳에 청탁을 했는데 이 청탁자 과정에 정세균 후보가 끼기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지저분한, 정말로 지저분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 근거로 시사저널은 2014년 6월
정세균 후보자와 박씨 간에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이 녹취록 같은 게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 녹취록에서 정세균 후보자는 포스코 측의 초벌 검토 결과를 박씨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포스코 측에 좀 더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좀 해봐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바로 포스코 측에, 민간 기업인 포스코 측에 정세균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물증이 됩니다. 이에 박씨가 그쪽에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을 좀 주면서, 정보를 좀 주면서 어떤 조건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하고, 정세균 후보자는 그런 걸 어떻게 해보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한 내용도 녹취록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정세균이가 이 정도로 후한무치하고 돈을 위해서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건설의 사억 매각의 가격 협정에 낀게 들어가지고 이런 참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지 어떤 부정청탁도 없었다 그러면서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이거 참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정세균 측이 단순히 민원을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은 녹취록 내용을 두고 박씨가 노골적으로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정세균이 이에 응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지역 구민과 거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완전히 현저히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세균 측 이야기에 포스코 건설 측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세균 같은 권력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재간 있습니까? 날아갈 판인데. 박씨와의 대화 내용이 일상적 민원 제기 수준을 한참 벗어난 점 등에 비춰보면 정세균 후보자가 단순히 민원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사에 정세균이 개입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해서 뇌물 의혹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은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사 정세균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기자는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결론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정세균 후보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냐는 것은 이건 형사상 문제고 이건 민사재판이거든요. 이 민사재판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뇌물 받았다는 이야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봐줍니까? 그 당시 뇌물이 오갔는지, 뇌물이 안 오갔다면 왜 정세균이 발벗고 나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뇌물 사건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검찰은 지금 즉시 수사팀 꾸려서 정세균을 수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다들 알고 계시죠?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형이 언도되고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부울경의 총체적인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15 부정선거 때는 깡패가 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동원됐습니다. 권력이 부정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온갖 수단으로 상대방에 대한 하명 수사를 하게 하고 결국 문재인이 30년 지기는 무사 당선되는 그런 부정선거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부울경에서 이러한 비슷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던 어떤 분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재인과 그 수하들은 어떻게 되어야 공정한 판결이 될까요?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고 집행까지 되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기붕이 관여했고 이기붕은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정선거는 울산시장 불법 부정선거 한 건이 아니고 부울경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전역에 걸쳐 벌어진 관건 개입, 하명수사, 부정선거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무겁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의 하야나 자살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씩 대충만 살펴봐도 그 정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자신부터 걸립니다. 김경수와 드루킹의 1억 건에 가까운 댓글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 부정선거,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게이트, 우리들 병원 1,400억 게이트, 청주 게이트, 석탄 게이트, 원유 게이트, 원전산업 파괴 게이트, SM그룹에 얽힌 각종 의혹들, 김정은 등 적을 이롭게 한 여적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파괴죄. 결국 3.15 부정선거의 결과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됩니다. 이 사진이 그때의 사진입니다. 최인규는 본관은 경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했고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교 상가대학에 편입해서 1949년 졸업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내무부 장관에 기용돼 가지고 3.15 부정선거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같은 해 5월 3일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선거에는 자유당 소속 정치폭력배가 동원되고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는 정치깡패 이 정도였죠. 지금은 정치깡패 대신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상대 후보는 하명수사를 통해서 떨어뜨리는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선거가 부정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끝납니다. 결국 1961년 부정선거를 지령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었고 12월 달 서울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울산시장 선거 및 다른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 검찰이 드디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재인의 개입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붙일 텐데요. 그 이후에 제가 또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 꼭 보십시오.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짧습니다. 짧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신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문재인이 개입했다는 관련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그 당시 비서실장이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2017년 10월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에서 11월경 청와대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허위 비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 제보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지만 권유 직후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을 지원하고 당내 경쟁 후보들을 배제시키려고 시도했다면 이건 정통으로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그리고 차량까지 압수수색해서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의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대량 확보했습니다. 이 압수물들 중에 그런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압수물들 중에는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일지가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전국을 흔들어 댈 겁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송철호 후보의 선거준비팀이란 요게 모든 조작을 했는데 이 선거전략팀이 가동되게 된 동기도 문재인이 개입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하여튼 이 송 부시장은 송철호 후보의 선거준비팀에 들어가서 관련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송병기 업무일지 내용은 그가 이 시기에 적은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적은 것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기억을 되살려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적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업무일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메모에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을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실장이 요청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호형호재하든 철호형 하든 송 후보의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하기에는 면목이 없어서 이 요청을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에게 대신 하게 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시다시피 송철호는 문재인과 30년 지기로 서로 호형호재, 철호형 하던 그런 사이입니다. 울산의 한 여권 관계자는 송철호 후보는 울산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8번이나 떨어졌다. 이런 송 시장에게 다시 출마를 요청하는 당시 상황을 그런 상황 때문에 면목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불법으로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마 권유 이후가 문제입니다. 출마 권유 이후 곧바로 청와대 등 여권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단독 출마할 수 있도록 송철호의 뒤를 봐주고 다른 경쟁 후보들을 주저앉히려고 했다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위 공무원 조직인 청와대가 선거, 즉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되게 하고 특정 후보는 안 되게 하는 시도를 했다면 공무원의 당내 경선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그 당시 이 당대표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를 검증할 때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추미애도 여기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당내 경선 절차를 생략하고 송철호를 단독 공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송 부시장의 다른 업무일지 속에는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더 짙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게 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발견됐다면 유야무야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발견된다면 확정 혐의가 짙어지는 거죠. VIP 출마 요청이 적혀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에는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였던 A씨, B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이 사람은 무슨 발전회사, B, 무슨 자리를 요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송철호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 울산시장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 라는 교통정리를 하려 했다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 발견된 겁니다. 이 다음 메모에는 그해 11월 초 또 작성된 겁니다. 그 제목은 송철호 장관 B씨 건이었다고 합니다. 송철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B씨는 당시 송철호의 당내 경쟁 상대였습니다. 메모에는 중앙당과 BH, 이 BH가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라는 뜻입니다. 중앙당과 BH가 B를 제거하고 송 장관 체제로 정리,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총 3개의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못 빠져나갑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즉 BH, 블루하우스, 민주당과 BH가 송철호 후보의 유력 경쟁 주자인 B씨를 제거하고 송철호가 민주당 후보가 되게 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 메모가 적힌 날은 11월 9일입니다. 제목은 C 의원 발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당시 부산의 민주당 C 국회의원이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함이라고 이렇게 적혔습니다. 4번째 문건입니다. 4번째 문건. 점점 더 확정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인 B씨를 움직이려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B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공천에서 떨어진 뒤 원래 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울산중구 지역위원장으로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BH 회의 같은 문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 정모 비서관 등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송 부시장의 이런 업무일지 속 메모는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것과 달라요. 이런 식으로 누구를 주저앉히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대구 경북 지역에 당선시키려고 새누리당 공천위에 친박 인사들 명단을 전달하겠다는 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메랑 아시죠? 시기 뭘 잡으려고 던졌는데 돌아와서 지 머리를 쳐버리는 그런 부메랑이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등은 전화를 받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관여도 한 바가 없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자, 지금까지 총 4건의 관련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파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의 검찰이 여기에서 물러선다면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될 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치고 나간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셨습니까? 3.15 부정선거보다 더합니까? 덜합니까? 결국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울경 부정선거 문재인과 그 수하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문재인 자신도 걸려 있습니다. 드루킹 김경수의 1억 건에 가까운 댓글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게이트, 그리고 부울경에 걸친 방대한 부정선거 의혹, 우리들 병원 1,400억 게이트, 청주 게이트, 석탄 원유 게이트, 원전산업 파괴 게이트, SM그룹에 얽힌 각종 의혹들. 당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 한 건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과 그 수하들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종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그 피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듭니다. 국기문란, 국기를 문란케 하고 적을 이롭게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단죄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과 그 수하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수위로 처벌해야 법적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긴급 속보로 전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 시각 현재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허위 비리와 관련한 첩보 생산 경위와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부장검사가 김태은 부장검사입니다.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 등에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내서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청와대 발표라는 게 진짜 웃깁니다. 검찰의 입은 딱 막아놓고 일체 아무 사실도 발표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청와대만 일방적으로 막 발표하고 있죠. 어쨌든 지난 4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허위 비리를 제보받아 백운호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는 이렇게 둘러댔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부 다 허위임이, 가짜임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첩보 수습에 나선 게 아니어서 위법하지는 않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문재인이 직접 관련된, 문재인이 직접 연관된 문건들이 다량 확보되면서 문재인 개입의 단서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습니다. 방금 제가 올린 영상에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꼭 보십시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받아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청와대에서 가공을 했습니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변명이 무슨 고래고기 캠핑장에서 고래 잡으러 갔나? 캠핑장이 나오고 고래 사냥이 나오고 별 웃기는 이야기를 다 하더니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2017년 말 SNS 메시지를 통해서 김기현 전 시장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보받은 뒤 이를 요약 편집해서 백운호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첩보는 울산경찰에 전달돼 가지고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인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최초로 전달받은 원본 문건 등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당시 문 행정관이 울산에서 오는 첩보를 가공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전 시장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문건 형태로 본인과 관련된 첩보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경찰로 보낸 문서와 내용 형식 등이 다르다, 청와대에서 가공했다. 이걸 시간순으로 따지자면 제일 먼저는 문재인이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이 송치로 보고 출마 권유를 했고 하면서 당에서 단독 후보 공천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추미애도 끼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 이와 관련된 영상들 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한 자료 등을 통해서 첩보 문건의 가공 여부와 전달 과정 등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규명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정광석화처럼 국무총리실 창성동 별관을 덮쳤습니다. 이제 수사가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윤석열 검찰 일단 속도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속도전에서 밀리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수사팀을 흩어버릴 겁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해가지고 기소부터 해놔야 됩니다. 기소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공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추미애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검찰 속도전에서 밀리지 마십시오. 힘내시고 속도를 최대한 올려주십시오. 속보로 전합니다. 4+1 이른바 도둑들이죠. 떼도둑들의 작물정치. 이 작물이 뭡니까? 도둑질한 물건을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작물정치. 드디어 그들끼리만의 도둑대들만의 선거법이 야합됐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금 의총 열리고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 이거 받아들이면 끝나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반대는 극심합니다. 심지어는 대개민들도 이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둑을 위한, 도둑에 의한 도둑의 작물 정치입니다. 이렇게 도둑질한 작물을 나눠 가지는 야합책이 드디어 야합된 겁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 손학규 대표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한국 나이로 73살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 즉 당권파와 정의당 이거 국회의원 6명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지금 몇 명 남았나요? 두세 명 남았나요? 그리고 대한신당
이거는 무소속입니다. 아직 교섭단체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교섭단체가 있는 쪼무레기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섭단체 아무것도 없어요. 교섭단체도 없는 이 반열 도둑들이 소도둑 흉내를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내년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중 30석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야합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하면 30석은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서 자기네들끼리 놀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석패율 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금 노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추하고 비굴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 올해 70세 사람입니까? 손학규 대표가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당선되겠다. 이게 석패율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동영, 이 사람은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도 몇 번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런 떨거지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배지 한번 더 달자. 그러고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도둑대 무리를 좀 가져가자. 이 30석 우리끼리 좀 놀아먹을게 하면서 야합을 이뤄낸 겁니다. 특히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아주 바보로 취급하는 그런 행동 같습니다. 다만 연동률 적용 대상을 비례 30석으로 제한하자는 조항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뒤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는 다음 선거법이 또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손학규 대표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선거법에 이걸 100% 적용하자? 이거는 있지도 않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리 하자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지금 열리고 있겠죠. 이러한 군소정당들의 수정안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국당은 아예 빼놓습니다. 국회법대로 또는 제대로 하자면 교섭단체가 되는 한국당하고 합의를 봐야 되죠. 근데 빼버립니다. 아예 빼버립니다. 만약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4+1 협의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기를 또 날치기 시도할 모양입니다. 또 날치기. 얘들이 무슨 셉니까? 날아다니면서 삽니까? 날치기만 계속 하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승엽 창당준비위원장. 창당준비위원장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직 당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야바위꾼들이 모여서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수정안 합의안을 야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군소정당들, 즉 쪼무레기들은 선거법 개정 협상의 쟁점이던 연동형 캡이 상한선이라는 뜻이죠. 연동형 캡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은 우리한테 내놔라. 국회 의석이 국민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국민의 투표도 거치지 않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비례대표를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어. 이거 틀림없이 또 돈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제가 정당 2번 만들어 봤잖아요. 처음 만들 때, 친박연대 만들 때 서청원 대표, 양정래 돈 받아먹고 감옥 갔잖아요. 이런 일 또 일어납니다. 보나마나 그렇게 합니다. 또 돈놀이를 하기 시작할 텐데 30석이나 우리 내놔라. 우리 작은 도둑들한테 좀 내놔라. 큰 도둑 너는 지역구에서 많이 건져가니까 그거 가져가고 30석 요거는 우리 좀 내놔라. 그러면 너가 20석 현행대로 하니까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그거만 먹고 떨어져라. 한국당도 아예 자기네들처럼 도둑인 줄 아나 봅니다.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20석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처럼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그런 아닙니다. 참 낯짝 두껍죠. 국민이 이게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뒤집어 씌우고 가는 겁니다. 국민이 하도 어리숙해 보이니까 그냥 사기를 치고 가자는 겁니다. 원래 정의당 심상정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거기다가 비례대표 75석 전체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지역구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를 하자
그거 달래려고 250석 플러스 50석, 연동형 30석 이래 야루를 부리는 겁니다. 이런 쪼무리기 군소정당 도둑대들은 일단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 야, 진짜 낯짝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 끝나고 다음 총선 때 이 안을 또 가지고 그거 국민들이 그때 되면 뭘 좀 알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 지역구 의식이 많은 거대 정당들은 사실상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배분하는데 참여할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30석은 오롯이 자기들이 다 먹겠다 이겁니다. 조무르기 군소정당 도둑대들이 나눠 가질 공산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소정당 작은 도둑대들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석패율 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손학규 이 사람 국민이 뽑아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간다?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그러나 이 석패율 제도는 대개분들도 싫어해요. 왜냐?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유력 중진 야권 인사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거 대개분들도 반대한다니까요. 석패율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의 특정 순번, 예를 들어서 2번 하고 4번 이런 건 공란으로 놔두는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 공란으로 비워두는 겁니다. 그게 석패율 제도입니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후 지역구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고 지역구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해당 비례대표 순번에 아까 공란 만들어놨죠. 거기다 끼가 넣는 겁니다. 이러니 반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로 지역구에 출마하고 비례대표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이 비루하기가 짝이 없다. 한시적으로 연동형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야, 저도 정치 좀 쳐다본다고 쳐다봤던 사람인데 이 정도까지 후한무치하게 낯짝도 긋게 내놓고 도둑질을 해대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식을 놔버리고 이 기회에 자기 거 다 챙기겠다. 도둑질한 작물을 챙기겠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러니 제가 작물 정치라는 단어를 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당은 투쟁도 병행하면서 비상플랜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이 비상플랜이 뭡니까?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소위 4+1, 사실은 1+4죠. 그런 야바이 집단들이 이거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좌파들이 이걸 진짜로 집행하면 곡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제 영상의 댓글에도 제법 많은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제2의 한국당 이를 만든다 칩시다. 한국당이 제2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는 한국당 찍고 비례대표는 제2의 한국당 저거 찍어라 하고 홍보를 하면 정의당보다 적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그렇겠죠. 제2의 위성정당이 정의당보다는 적어도 많이 나오겠죠.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거가 아니라 개그 또는 코미디판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던 알바니아나 베네수엘라 결국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댓글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워낙 많이 올리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한국당도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위성정당 한 개만 만들지 말고 2개, 3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쫙 홍보해버리면은 설마 정의당보다 작게 나오겠습니까? 바른미래당보다 작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 정당을 만들어 봤던 사람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 이게 최소 2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 소비를 한다 치면
선거 기간에 돌입하기 전까지 이게 정당 등록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안신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요, 아직 창당 못했습니다. 벌써 대안신당 말 나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잖아요. 아직도 창당을 못했거든요. 중앙당 창당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도 무소속 집단이에요. 그 정도로 정당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아이디어로 기존에 정당 있던 거 사가지고 하면 되겠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에 있는 터줏대감들이 권한 내지는 당권 이런 걸 잘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물론 돈을, 뭉태기 돈을 집어주면 되겠죠. 옛날에 서청원 대표가 친박연대 시절에 당을 하나 사오다시피 했거든요. 그게 뭉태기 돈을 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아무리 눈꽃만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지 받을 거 다 받으려고 합니다. 정당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소위 1+4 이런 사람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만들어버리면 얘들 다 죽어요. 문제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이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은 해요.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행대로 만약 한다면은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각각 40%씩 득표한다 칩시다. 그런데 지역구에서도 40%씩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한 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해가지고 연동형은 반만 하고 뭐 50석이든 60석이든 간에 그 중에 반만 연동형을 하고 나머지 반은 기존의 비례대표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자,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정의당만 이득을 보게 생겨 있습니다. 정의당하고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이런 데가 덕을 보게 생겨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당선이 별로 안 될 거니까, 지역구가 뭐 의미가 없는 정당이니까, 사실 비례대표라는 거는 얼굴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죠. 뭘 압니까? 그냥 번호에 적힌 이름하고 경력 나오긴 하지만 누가 그걸 참조하고 뽑습니까? 당 보고 찍지. 그렇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완전 위배돼요. 그래서 비례대표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미국에는 한 석도 없어요. 미국이라는 초거대 국가가 비례대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채택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40% 대 40%의 정당이 있다 치면 나머지 국민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거의 뭐 두세 석 이런 정당이 이 퍼센트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이 제2의 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홍보를 합니다. 자, 지역구는 한국당 찍고 비례대표는 제2의 한국당 찍어주세요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먹히기만 하면 정의당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정의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다 죽습니다. 완전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1+4인지, 아이고 그거 우리 몰라 하고 무식하게 나가는 게 1+4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시간 관계상 지금 정당 등록하려고 그러면은 시간 걸리죠. 창당해도 정당 등록하고 하려면 시간 걸려요. 이게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이게 커버가 될런지, 내년 4월달에 선거잖아요, 당장. 그거는 조금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서두를 붙여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판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나서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좌파 연대에서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 가는 길목이고 좌파 연대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역용하면 보수 우파가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강행 추진해서 너희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올렸거든요, 글을. 그러면서 알바니아나 베네수엘라처럼 도입했다가 좌파들이 오히려 폐지하자고 난리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일이 니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건 바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바로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알바니아하고 베네수엘라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꼼수를 부리다가 위성정당이 각 정당마다 서너 개씩 만들어버렸어요. 이러니까 막 난잡해지고 혼란해지고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소정당과 연합해가지고 뭔가 야로를 부려보자 했던 거대 양당이나 집권 여당이
이거 도저히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 잘 안 되는구나 하고 결국 이를 엎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은 결코 뭐 바람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뭐 이건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불가능할 건 없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쟤들이 밀어붙이면 우리는 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거든요. 이것을 줄줄이 달고 선거법을 제일 먼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쟤들이. 만약에 선거법 하나만 놓고 보자면 독한만 묻고 이렇게 가도 돼요. 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좌파가 계신다면 이거 빨리 집행부에 전달하세요. 이미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걸 다 깎고 다 알렸고 또 댓글로까지 이게 달리고 있는 지경이니까 이미 우파에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좌파 지지자들은 결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빨리 그쪽 진영에 가서 알려주세요. 그래야 뭔가 재밌어질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강력히 나간다면은, 진짜로 강력히 나가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작업을 포함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저는 총사퇴를 하면서 국민한테 호소해야 됩니다. 호소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4개월 남은 거 우리는 미련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다 위인입니다. 선별해서 받아들여도 위인입니다. 이깁니다. 왜냐? 받아들이면 저쪽은 선거 다 망쳐요. 받아들여서 다 내쫓고 자기네들끼리 다 했다? 그러면 걔들은 선거 못합니다. 완전히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면 한국당으로서는 명분 다 챙기고 세비도 다 타먹습니다.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 문희상이가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그거는 더 웃겨버립니다. 더 욕을 먹습니다. 결국 선거나 민주주의는 명분에 있습니다. 명분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방법까지 있다는 것을 이미 홍준표 전 대표도 깎고 언론에서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양수 겹장으로 여러 가지 공격 무기를 확보하고 돌격해야 합니다. 이런 공격 무기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의 결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액션은 당장 내일의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당 저는 총사퇴를 주장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한치의 변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분을 확보하는 길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의원직 총사퇴를 한국당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런 제2, 제3의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 설마 여기까지 못 내다보는 건 아니겠죠? 반드시 내다보셔야 합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문재인이 개입했다는 관련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그 당시 비서실장이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2017년 10월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에서 11월경 청와대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허위 비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 제보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지만 권유 직후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을 지원하고 당내 경쟁 후보들을 배제시키려고 시도했다면 이건 정통으로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그리고 차량까지 압수수색해서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의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대량 확보했습니다. 이 압수물들 중에 그런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압수물들 중에는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 일지가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전국을 흔들어댈 겁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송철호 후보의 선거준비팀이란 요게 모든 조작을 했는데, 이 선거전략팀이 가동되게 된 동기도 문재인이 개입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하여튼 이 송 부시장은 송철호 후보의 선거준비팀에 들어가서 관련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송병기 업무일지 내용은 그가 이 시기에 적은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적은 것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기억을 되살려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적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업무일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메모에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을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실장이 요청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호형호재하든 철호형 하든 송 후보의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하기에는 면목이 없어서 이 요청을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에게 대신 하게 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시다시피 송철호는 문재인과 30년 지기로 서로 호형호재, 철호형 하던 그런 사이입니다. 울산의 한 여권 관계자는 송철호 후보는 울산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8번이나 떨어졌다. 이런 송 시장에게 다시 출마를 요청하는 당시 상황을 그런 상황 때문에 면목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불법으로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마 권유 이후가 문제입니다. 출마 권유 이후 곧바로 청와대 등 여권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단독 출마할 수 있도록 송철호의 뒤를 봐주고 다른 경쟁 후보들을 주저앉히려고 했다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위 공무원 조직인 청와대가 선거, 즉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되게 하고 특정 후보는 안 되게 하는 시도를 했다면 공무원의 당내 경선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그 당시 이 당대표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를 검증할 때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추미애도 여기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당내 경선 절차를 생략하고 송철호를 단독 공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송 부시장의 다른 업무일지 속에는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더 짙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게 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발견됐다면 유야무야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발견된다면 확정 혐의가 짙어지는 거죠. VIP 출마 요청이 적혀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에는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였던 A씨, B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이 사람은 무슨 발전회사, B, 무슨 자리를 요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송철호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 울산시장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 라는 교통정리를 하려 했다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 발견된 겁니다. 이 다음 메모에는 그해 11월 초 또 작성된 겁니다. 그 제목은 송철호 장관 B씨 건이었다고 합니다. 송철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B씨는 당시 송철호의 당내 경쟁 상대였습니다. 메모에는 중앙당과 BH, 이 BH가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라는 뜻입니다. 중앙당과 BH가 B를 제거하고 송 장관 체제로 정리,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총 3개의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못 빠져나갑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즉 BH, 블루하우스, 민주당과 BH가
송철호 후보의 유력 경쟁 주자인 B씨를 제거하고 송철호가 민주당 후보가 되게 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 메모가 적힌 날은 11월 9일입니다. 제목은 C 의원 발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당시 부산의 민주당 C 국회의원이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함이라고 이렇게 적혔습니다. 네 번째 문건입니다. 네 번째 문건. 점점 더 확정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인 B씨를 움직이려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B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공천에서 떨어진 뒤 원래 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울산중구 지역위원장으로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BH회의 같은 문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 정모 비서관 등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송 부시장의 이런 업무일지 속 메모는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것과 달라요. 이런 식으로 누구를 주저앉히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대구 경북 지역에 당선시키려고 새누리당 공천위에 친박 인사들 명단을 전달하겠다는 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메랑 아시죠? 시기 뭘 잡으려고 던졌는데 돌아와서 지 머리를 쳐버리는 그런 부메랑이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등은 전화를 받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관여도 한 바가 없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자, 지금까지 총 4건의 관련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파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의 검찰이 여기에서 물러선다면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될 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치고 나간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RMB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